솔직히 요코하마보다는 부산이 훨씬 더 볼 게 많은 도시거든요. 매력적이고. 이 아이디어를 우리가 부산에다 그대로 적용을 하면 한 몇 킬로에 달하는 선형의 어트랙션이 될 수 있는 거죠. 현대 도시에서는 사실 항구는 모든 시민들이 다 즐길 수 있는 되게 중요한 에셋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역동적인 그런 워터프론트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안녕하세요, 왓슨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요코하마와 부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요코하마에 좀 다녀왔습니다. 뭐 딴 게 아니고 제가 되게 아끼는 동생이죠. 최강창민이 공연을 했거든요. 닛산 스타디움에서 했습니다. 이틀 동안에 거의 한 14만 명? 이 정도가 와서 봤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닛산 스타디움이 요코하마에 있거든요. 근데 요코하마는 되게 도쿄하고 가깝습니다. 우리가 보통 도쿄에 들어갈 때 나리타 공항으로 해서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하네다 공항을 통해서 들어가는 방법이 있는데 하네다 공항에서 내려서 도쿄에 가는 시간하고 하네다에서 요코하마까지 가는 시간이 비슷합니다. 되게 한 권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90년대에 건축을 한 사람들은 두 개의 프로젝트가 되게 유명한데요. 하나는 FOA라는 사무실에서 만든 요코하마 페리터미널이 있어요. 국제 공모전을 통해서 뽑힌 그런 프로젝트인데 그거는 나중에 저희가 한편으로 따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또 하나는 토요이토의 타워 오브 윈드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 유튜브에서도 한번 얘기를 했었습니다. 빛에 의해서 실린더로 보였다가 없어졌다가 하는 사람들의 인식에 의해서 건축물이 디머추얼라이제이션이 되는 좋은 사례로서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한번 소개를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이번에 다시 가봤습니다. 좀 안타까운 거는 그 바람의 탑 주변에 원래 나무들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타워가 막 바뀌는 게 잘 보여야 되는데 30년 동안에 나무가 너무 자라서 바람의 탑이 거의 다 가려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밤에 가더라도 불을 안 켜더라고요. 그게 좀 아쉬웠습니다. 요코하마는 또 뭐로 유명하냐 하면은 개항을 한 아주 그런 항구로 유명하죠. 서구에서 왔던 세력들이 이제 기착지로 우리나라로 치면은 약간 용산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해외 군인들이 오게 되면은 항상 점령하고 맨 처음 자리 잡는 데가 이제 용산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요코하마가 맨 처음 이제 많이 들어오는데 이제 거기는 해안가로 발달된 도시였고 최근 들어서 미나토 미라이라고 해가지고 그 해안가 지역을 완전히 재건축한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 미나토 미라이가 다 완성이 돼서 이번 기회에 좀 해안 도시를 어떻게 개발해야 되는가 이 얘기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보통 도시는 물가에서 시작을 합니다. 과거에는 강가에서 시작하기도 하고 해양무역을 통해서 바닷가에서 시작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도시가 만들어지게 되어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바닷가에 만들어지는 도시는 바닷가가 다 산업지구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쪽에 여러 가지 주거가 있더라도 바다로 접근하는 게 좀 어려워지게 되겠죠. 근데 근대화가 되면서 보통 이런 항구 도시로 시작했던 산업 도시들은 다 금융 도시로 바뀌게 되는 경험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 요코하마 같은 경우에는 바로 옆에 도쿄가 있으니까 도쿄가 금융 중심지가 되고 그렇다고 해서 산업이 있는 건 아니죠. 그럼 빠져나가면서 그 지역들이 비어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장점은 뭐냐 하면은 그 비어있는 창고들이 다 다른 쇼핑 시설이나 이런 걸로 바뀔 수가 있겠죠. 우리 마치 성수동에 있는 그 연무장길에 있었던 막 빨간 벽돌로 만들어진 창고나 공장 건물들이 나중에는 다 좋은 전시 공간으로 바뀌듯이 여기도 가서 보시면은 빨간 벽돌로 만들어진 창고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가 쇼핑몰로 바뀌어서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쇼핑센터가 돼 있고 아주 잘 쓰이고 있고요. 그것들이 또 연결돼서 있으면 그 사이 공간들이 제가 갔을 때는 마침 그때 맥주 페스티벌이 열리고 있었어요. 그 날씨가 좋은 그런 4월 말에 막 쫙 사람들 깔려가지고 거기서 페스티벌을 즐기고 있었고요. 너무 좋았고 거기에 있었던 고가도로 같은 것들이 있는데 마치 하이라인 그 공원처럼 자동차가 다니던 것들을 다 사람들이 다니는 길로 바꿔서 횡으로 바닷가를 따라서 다 연결시켜주고 거기에 걸으면은 이제 레벨이 올라간 상태에서 이 바다를 볼 수 있으니까 경치가 되게 좋은 또 하나의 산책로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러면서 활성화가 되면서 그 배후에 있었던 많은 시설하고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면서 바닷가에 있는 모든 공간들이 되게 잘 쓰이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중에 제일 랜드마크 건물인 그 요코하마 페리터미널이 있으면은 외국에서 온 배들이 거기 도킹을 하고 거기서 이제 외국인 관광객들이 쏟아져 나오게 되는 그런 소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하나의 패키지로 이렇게 잘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요코하마 워터프론트는 첫 번째 드는 생각은 되게 여유롭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되게 부러웠던 건데 아이를 낳아서 산책을 나온 사람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들도 되게 많이 걸어 다녔습니다. 외국에서부터 온 큰 여객선이 거기에 이미 직접 도킹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쏟아져 나와서 산책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았고 물론 모든 도시들은 사실 날씨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요번에 갔을 때에는 정말 4월 달에 손에 꼽게 날씨가 좋은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와서 산책하고 잔디밭에 앉아있고 아주 되게 여유로운 그런 라이프를 옆에서 봤거든요. 그래서 되게 부러웠습니다.
이거하고 되게 비슷한 경우가 우리나라 부산을 들 수 있겠죠. 부산역 옆에 북항지구라고 그래서 옛날에 무역항으로 많이 쓰이던 곳이 있는데 신항이 만들어지면서 거기 원래 있었던 무역항의 피어들이 쓰이지 않게 되면서 부산 항만공사가 가지고 있는 땅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미나토 미라이처럼 개발이 된다면은 부산 안쪽에 있는 광복로라든지 아니면 자갈치 시장 같은 데하고 연결해가지고 아주 바람직한 그런 도시 공간이 될 수 있겠죠. 사실은 부산에 있는 많은 항구들도 예전에는 다 거대한 무역선들이 왔던 곳이기 때문에 웬만한 여객선들 다 들어올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아직까지 매력적으로 우리가 어필이 안 되는 거죠. 앞으로 이제 북극해가 오픈되고 하다 보면은 이제 유럽 사람들도 그쪽으로 해서 올 수 있는 가능성도 많아질 거 아닙니까? 솔직히 요코하마보다는 부산이 훨씬 더 볼 게 많은 도시거든요. 매력적이고. 북쪽에서 오면은 저쪽 홋카이도 이쪽에서 턴해가지고 동해로 해가지고 올 수 있잖아요. 울릉도에 한번 들렀다가 부산항에 들렀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코하마의 미나토 미라이 지역하고 부산의 북항 지역하고는 좀 차이점이 있기는 합니다. 일단 결정적인 차이점은 뭐냐면은 부산은 거기에 기찻길이 들어와요. 부산역이 있기 때문에 엄청난 기차 라인이 한번 바다로 가는 길을 한번 막고요. 두 번째는 충장대로라고 해가지고 고속도로 같은 게 하나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두 개나 이거를 바리케이트처럼 막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다로 나가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변 공간이 정말 좋게 개발이 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또 하나는 나라에서 갖고 있는 거가 아니고 항만공사가 갖고 있는 땅이잖아요. 그럼 개발을 할 때 그곳에 어떤 수익성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가 뭐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주상복합을 짓는다든지 그냥 단순하게 비어있는 공간으로 만들지를 못하고 또 다른 시설들이 들어가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1층은 통과하는 공간이 되면 안 되고 머무는 공간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류를 중심으로 해서 1층을 개발할 것이냐 아니면 사람들이 머무는 공간으로 할 것이냐. 그러니까 요코하마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많이 만들어 놓은 상태고 현재 부산 같은 경우에는 뭐 도로라든지 이런 거 등등 해서 사람들이 이동하는 공간으로 사실은 해변 공간을 쓰고 있는 거죠. 사실 1층의 공간이 낭비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부산이라고 하는 도시가 만들어졌을 때에는 20세기 후반이다 보니까 그때는 이미 자동차가 많이 보급이 되기 시작할 때 완성되는 도시의 모습이고 뭐 요코하마라든지 아니면 맨하탄이나 홍콩이나 등등 이런 데들은 다 자동차가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전인 19세기에 만들어진 항구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19세기에 만들어졌느냐 아니면 20세기에 만들어졌느냐 이거에 따라서 교통을 위한 여러 가지 도로망 체계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20세기 후반에 만들어진 모든 도시들은 차선폭이 좀 넓은 여러 개의 차선이 있는 고속도로 같은 것들이 많이 추가가 되어 있는 이런 도시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을 21세기에 와서는 좀 걷어내는 작업들을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보스턴에 가서 보시면은 센트럴 아터리라는 프로젝트가 있었거든요. 거기 보면은 93번 국도가 고가도로로 지나갑니다. 그게 이제 미국 동부를 가로지르는 종으로 움직이게 하는 교통량이 많은 지역이에요. 그게 사실은 보스턴의 다운타운에서 바닷가로 갈 수 있는 것들을 막는 아주 안 좋은 요소였어요. 근데 그거를 엄청나게 돈을 들여가지고 지하화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속칭으로는 빅 딕이라고 불렀습니다. 크게 판다 이런 뜻이죠. 엄청난 몇억 달러를 갖고 와서 그걸 밑으로 넣었거든요. 그 자산은 대부분 다 누가 따갖고 왔냐면은 이제 케네디 가문에 거기 상원의원이 있었거든요. 매사추세츠주에. 그 케네디 상원의원이 존 F 케네디의 친척이죠. 그분이 이제 다 프로젝트를 따갖고 왔는데 그러면서 보스턴 다운타운의 여러 가지 시설들이 바닷가로 나가서 뭔가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게끔 된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많은 고가도로가 지나가는 음습한 지역이 지중화가 되면서 지상은 다 공원으로 바뀌게 되죠. 그러면 일단 마치 경의선 숲길 같은 그 지상의 선형의 공원이 생기고 그렇게 되면은 주변에 1층에 있는 상가들이 엄청나게 활성화가 되겠죠. 예전에는 고가도로가 있으면은 고가도로보다 밑에 있는 모든 건물들은 다 그림자 존에 들어가게 돼가지고 고가도로 아래쪽만 바라보는 뷰잖아요. 엄청나게 부동산 가치가 떨어지겠죠. 근데 얘가 없어지게 되면은 모든 빌딩들이 햇빛도 잘 받지만은 플러스 이런 파크 뷰를 가지게 되니까 부동산 자산 가치가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보유세 같은 것들 여러 가지 부동산 세금들이 올라가겠죠. 자산 가치가 올라가면서 나타나는 세금 수익들은 계속 생겨나는 거죠. 이 아이디어를 우리가 부산에다 그대로 적용을 하면 그 부산역에 있었던 많은 기찻길과 그 옆에 있는 충장대로를 덮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거기다 잔디밭으로 몇 킬로 되는 것들이 쭉 만들어지면은 그 언덕에 올라가면은 바다를 쫙 내려다볼 수 있고 그 항만공사가 가지고 있는 땅하고 연결돼 가지고 어떤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겠죠. 반대로 부산 쪽에서 바라봤을 때는 녹색 언덕이 하나 생기는 거죠. 지형마다 조금씩 다 컨디션이 다를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단면마다 어디는 약간 건물을 넣을 수도 있고 그냥 녹지로만 만들 수도 있고 등등의 베리에이션을 만들 수 있겠죠. 그거 자체가 한 몇 킬로에 달하는 부산에 연결되는 선형의 어트랙션이 될 수 있는 거죠. 시에서 하는 것들은 사실은 그러한 인프라스트럭처에다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덮개 공원을 만들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공사비들은 주변에 있는 것들에 인센티브를 좀 줘서 고층 건물을 지을 수 있게 허락을 한다든지 뭐 등등의 트레이드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통해서 만든다면은 이 미나토 미라이 같이 요코하마의 워터프론트 같은 그거와 또 약간 또 다른 성격의 역동적인 그런 워터프론트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우리가 항구는 누구의 것인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항구라고 하는 거는 무역업을 하는 물류를 하는 사람들의 전유물처럼 돼 있었는데 현대 도시에서는 사실 항구는 모든 시민들이 다 즐길 수 있는 되게 중요한 에셋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도시 계획을 할 때 그 항구라고 하는 것들을 물류보다는 시민들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의 속도가 떨어뜨리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아주 복잡하고 밀도가 높은 도시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눈만 들면은 건물과 사람이 보이는 도시에서 이런 수변 공간에서는 건물이 안 보이는 공간이 되기 때문에 그게 사실 또 큰 메리터거든요. 엄청나게 사람들에게 휴식을 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는 겁니다. 서울도 사실은 수변 공간이 있는데 한강가가 엄청난 수변 공간이죠. 근데 서울의 수변 공간은 큰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수면이 장마철 때 너무 많이 올라가요. 다 주변이 침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주변에 어떤 상업시설들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멀리 물이 있고요. 그 사이에 엄청난 갭이 있고 그 다음에 한강 아파트 같은 것들이 들어서게 되는 거고 무엇보다도 이 수위가 올라가니까 양쪽으로 뚝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 뚝이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입니다. 뚝처럼 올라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홍수가 났을 때 막아주는 장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뚝 같은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가 계속해서 한강으로 접근하는 길들을 다 막아버리는 고속도로가 되는 거죠. 마치 보스턴에 있는 93번 고속도로 같은 그런 안 좋은 효과를 갖고 오는 겁니다. 거기다 플러스 우리는 하나 더 있어요. 한강가에 항상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특히 강남 쪽은 올림픽대로가 있고 그 뒤 배후로는 큰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와 있는데 그 아파트 단지들이 대부분 다 강남을 개발할 때 이 필지를 쪼개가지고 대형 사이즈로 다 이 건설사한테 팔았단 말이죠. 그럼 건설사 입장에서는 자기가 산 땅이니까 거기에 관통해서 가는 그런 외부 도로를 만들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단지 내 도로밖에 없는 폭이 뭐 한 100m가 넘는 그런 두꺼운 아파트 단지가 나옵니다. 아파트 단지를 관통을 해서 올림픽대로를 뚫고 그 다음에 한강 수변공원까지 가야 되는 여러 가지 장애물이 되는 거죠. 근데 거기다 뭐 간다고 하더라도 아무것도 둘 수가 없어요. 거기에 있는 편의점 같은 것들도 요즘에는 기둥 세워가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놨잖아요. 그 모든 이유가 다 홍수 때 물의 흐름을 최소한으로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소유한 하천들은 환경부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의 첫 번째의 관심사는 치수예요. 그러니까 홍수가 났을 때 팔당댐 수문을 열면 물이 엄청나게 나오는데 그 물을 빠르게 서해 바다까지 보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심지어 나무도 못 심게 해요. 최근에 약간 허용이 돼서 좀 조경을 한 것들이 있기는 한데 어떠한 시설들을 하천에다가는 두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워터프론트에 웬만한 것들이 잘 없는 겁니다. 이 서울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부산은 어떻습니까? 부산은 강이 아니잖아요. 바다잖아요. 이 한강에 비해서는 수위의 고저가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워터프론트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훨씬 많은 것들이죠. 맨하탄도 보시면은 과거에 거기도 다 항구 도시였겠죠. 그 맨하탄에 이렇게 고처럼 나와 있으면 거기 쫙 피어들이 있거든요. 막대기처럼 삐져나온 것들이 있는데 그게 다 옛날에 큰 배들이 들어오던 데들이거든요. 허드슨 강 쪽에도 있고 남쪽에도 있고 다 그렇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가서 보시면은 그 피어들이 어떤 다른 시설들로 개발이 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리틀 아일랜드라고 해도위기 설계한 무슨 봉원도 하나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수변 공간들이 막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도 역시 과거에는 무역을 위한 큰 배가 들어오다가 다시 시가 사용할 수 있는 큰 부동산 자산이 되는 거죠. 그걸 어떻게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해안가에 있는 도시의 캐릭터가 규정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산은 그러한 가능성을 많이 가지고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항구는 누구의 것인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서 요코하마와 부산을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